기본 입장과 공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되게 개인적인 경험 주변에 있는 분들이지만 굉장히 날씬하시고 굉장히 재밌는 하루 밥 세 끼 따박따박 먹으면 꼬박꼬박 먹으면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근데 간식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밥 세 끼를 찾아 먹게 되면 별로 이제 주전부리라고 그러죠. 간식할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밥 제가 최근 한 5년 동안 다시 요요 현상으로 살이 다시 쪘는데 한동안 열심히 뺐다가 근데 이게 약간 악순환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약간 막 달달한 뭐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게 되고 이제 딸이가 우리 집에 와 있을 때 막 같이 이제 막 밤에 야식 간식 이런 것들 막 하게 되고 그래서 머리로는 이제 알지만 사실 실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왜냐하면 이 달콤함의 유혹, 그다음에 이제 온갖 광고로 이렇게 내가 광고에 노출되면서 밥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욕구를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비 사회에서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뭐 광고와 뭐 이런 매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이제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 쌀밥을 꼬박꼬박 먹으면 간식거리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 것이고 그게 오히려 살을 빼는데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전문성은 아니지만 약간의 어떤 관찰과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야식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권예준 학생, 예, 권예준 학생. 사실 다른 나라의 야식 문화가 얼마큼 발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좀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에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있다 하면 치킨 시켜 먹는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또 저도 어제도 늦게까지 하는 음식점에서 놀다 왔거든요.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야식을 안 먹는 게 맞는데 가끔 어쩌다 보면 야식을 먹게 되면 좀 삶에 피로 같은 것도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입고 있던 행복감을 줄여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할까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야식 섭취를 줄일 수 있을지 논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심지어 죄책감을 느낀다고. 죄책감이 2번 나오더라고요. 코멘트에. 먹을 땐 좀 다음날 일어나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고단한 일상 속에서 굉장히 정말 애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야식은 우리에게 잊고 있던 행복을 주기도 한다. 행복과 건강, 쾌락과 이성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궁극적으로는 야식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 싶다. 혹시 뭐 관련해서 다들 전문가들이잖아요. 야식 전문가들 혹시 어떤 방법 혹은 뭐 이제 원효준 학생의 이런 코멘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나는 평생 야식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이런 거 말고는 말할 거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내 앞에 있었다는 그런 죄로.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야식을 섭취하는 이유는 또 배가 고파서 꼭 섭취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현대인의 스트레스 때문에 섭취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을 자게 되면 야식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일환으로 잠을 자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저도 일찍 자면 이제 확실히 야식을 하지 않는데 핸드폰이라도 들여다보고 뭐 트레이드폰 돌리나 보면 추출하는데 뭐 그렇죠, 그죠? 내 옆에 있었던 죄로 한 말씀. 야식을 안 해봤나요?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혹시 어떤 좋은 의견이? 저도 일단
일단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야식을 안 먹은 다음에는 뭔가 속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막 야식을 먹었을 때의 즉각적인 쾌락처럼 확 와닿지는 않지만 그런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을 일상 속에서 좀 충분하게 느껴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확실히 뭐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 야식 문화가 발달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배달 정말 뭐 한국처럼 좋은 배달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도 제 경험으로는. 근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뭐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보면 혹시 저는 이제 야식 문화가 발달했다고 하는 건 사실은 소위 말하는 밤 생활이 굉장히 길다. 그러니까 보통 밤에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죠? 잠을 안 자고 자신의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또 이제 아니면 노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예컨대 퇴근 시간이 늦거나 아니면 학생들도 좀 늦게까지 있다가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를 좀 다녀보면서 놀란 게 정말 밤에 일찍 자는구나. 뭐 여러분들 호주도 뭐 직장 한 4시 반, 5시면 다 뭐 그냥 통통 비 학교도 하다못해 대학교도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교수들도 상당히 일찍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명절 때 뭐 이를테면 1월 1일이라든지 뭐 이런 때 보면 마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한 문을 닫고 아니면 굉장히 일찍 하다못해 슈퍼마켓 이런 데도 굉장히 일찍 닫아서 처음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는 밤 10시 뭐 어떤 24시, 24시간 하는 데 있고 한다면 그래서 편의점도 일찍 닫고 뭐 이런데 그래서 호주 살기가 참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때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다음에 뉴질랜드를 갔더니 뉴질랜드는 더 하더라고요. 정말 뭐 한 3시면 막 가게들 닫고 음식점도 막 닫고 그래서 내가 근데 어쨌든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12시, 1시가 돼도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뭐 음식점도 열리고 술집도 열리고 이런 그래서 사실 유학생들이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친했던 호주의 대학생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국에 한 뭐 학원 강사로 해서 뭐 1년 뭐 해서 한국에 몇 년 살았는데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나이트 라이프가 너무 액티브하고 굉장히 막 활발하고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노동 시간이 길고 밤에 불을 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 깨 있는 시간 동안에 사실은 밥 먹을 때가 되죠. 저녁을 6시간 먹었다 그러면 12시 정도 되면 벌써 6시간이 지난 거니까 배도 출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음식 문화의 차원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이 굉장히 노동 강도가 혹은 노동 시간이 긴 사회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잘 노는 사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외국에 다녀온 분들 아니면 뭐 나중에 교환학생 가보면 한국인들이 같이 이렇게 막 몰려다니면서 노는 거 이런 걸 되게 즐거워하고 잘 놀고 뭐 이런 놀이에 강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약간은 뭐 약간 집단주의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깨어 있는 시간이 많고 그때 이제 하는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 혼자 야식을 하든지 하다못해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다 뭐 이런 것들 위주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뭐 스트레스도 풀기도 하고 혹은 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딜레마를 우리가 아마 겪게 되는 게 아닌가. 한국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특히 이제 한국의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큰 패러다임이 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졌고 이게 여전히 굉장히 큰 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무슨 학원가 중고등학교 학원가 이런 데들 보면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사실은 막 저녁 늦게까지 학원가에서 학원을 해서 수업을 듣고 뭐 또 학원 주변에 막 버스 뭐 차 이런 게 그냥 줄줄이 서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고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육 얘기는 이제 그 전에도 다른 학생들도 좀 코멘트를 하긴 했는데 이제 지금이 적절할 것 같아서 좀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최혁준 학생, 네. 좀 이게 긴데 그 전체 맥락을 좀 이해하자면 이걸 쭉 같이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좀 길게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쭉 그냥 처음부터 한번 이런 내용들을 사실 저는 잘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면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네. 2019년 미국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기업의 상장 소식이 있었다. 바로 식물성 고기 제조업체인 비욘드 미트의 상장 소식이었다.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비욘드 미트는 콩, 버섯, 호박 등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대체육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2013년 4월 식물성 단백질로 닭고기 대체육을 선보인 이후 2015년에는 햄버거 패티를 2018년에는 소시지까지 출시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해당 기업의 제품은 2019년 기준 미국의 3만 5천여 개의 레스토랑, 대형마트, 식료품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중국, 유럽, 중동 등에도 진출했다. 비욘드 미트의 성공은 전 세계적인 환경 파괴에 대한 성찰 및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기존 육류가 환경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도 이 대체육 기업의 성장에 한몫했다. 빌 게이츠마저 해당 산업에 투자하며 육류의 개념이 새롭게 개편된 듯 했다. 그러나 2023년 지금 비욘드 미트의 주가는 9점에서 90%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는 대체육이 가진 한계점이 명확하며 대체육이 기존의 공작용 축산 패러다임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심이 굳어진 결과이다. 현재 대체육은 비건식을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하나의 대안 정도로 남아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계속 네. 첫째, 고기만큼 맛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체육이 가진 가장 명확한 한계점이자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 고기를 흉내내기 위해 많은 연구가 거듭되고 있지만 특유의 콩 냄새와 뭔가 어색한 식감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욕을 떨어뜨리게 한다. 사실 이러한 이유들로 기존의 제품들도 햄버거 패티, 소시지 등의 다짐육이나 가공육의 형태로 판매되었다. 둘째, 생각만큼 건강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 동물보호 등 개인의 신념 때문에 육식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육류 섭취를 줄이는 과정에서 대체육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KATI 식품수출정보에서 발표한 미국 식물기반 식품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식물성 대체육은 항생제 섭취나 콜레스테롤에 대한 우려는 될 수 있지만 실제 육류와 같은 맛과 질감을 내기 위해 각종 첨가제를 넣고 여러 차례 가공이 처리되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댄 글링먼 전 미 농무부 장관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고기는 필수 단백질 섭취원이다. 가짜 고기에는 단백질을 보충할 수많은 재료가 있지만 진짜 고기보다 뛰어난 영양학적 요소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공장형 축산 시스템에서는 한 마리의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 막대한 사료가 투입되고 있다. 해당 사료는 주로 옥수수 등의 곡물인데 그 곡물마저 없어 식량난에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고려했을 때 여러모로 비효율적인 투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곡물로 고기를 만든 것이 대체육이다. 좋은 취지를 갖고 탄생했으나 아직은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대체육은 과연 지속 가능한 먹거리일까 아니면 반짝하고 사라지는 잠깐 이슈일까? 네, 아주 그죠? 잘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박수를 치고 싶으세요? 아는 사이인가요? 아는 사이? 아 그렇구나. 좀 공정한 박수인 줄 알았더니 약간 대체육 그러니까 이제 대체고기가 사실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도 뭐 신세계 푸드아트시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네, 어떻든가요? 대체육으로 만든 약간 함박스테이크 네. 그런 거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한번 먹었을 때 확실히 냄새랑 그런 게 실제 보면 많이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 딱 생각했을 때 컵라면에 들어가는 고기 조각 있잖아요. 그 맛이 나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청국인가 생각도 들고 본인이 근데 그걸 먹게 되는 뭐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어떤 급식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이제 특히 뭐 채식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대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기업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아이템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여준 것처럼 아까 비욘드 미트라고 회사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주류 기업으로 아마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도 떨어지고 뭐 의외로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소수에 의한 그런 대체 고기로 이렇게 소비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대체육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소위 말하면 공장형 축산 혹은 CAFO라고 해서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 그래서 집약형, 사료 집약형 축산업이 가지는 문제점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고기가 생명체라 고기가 이제 살아있는 소나 돼지나 닭의 몸이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윤리적인 그런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되면서 고기 맛을 내지만 이제 식물성으로 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사회학과 학생 지금은 이제 뭐 꽤 이름이 알려진 그런 뭐 사회운동가이자 뭐 연구자인 그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우춘희라고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우춘희 뭐 혹은 이우춘이라고 이제 성을 두 개를 아버지 성을 썼던 학생인데 사회학과 학생이고 제 수업을 꽤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 학생이 학교 안에 그 채식 동아리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때 사회학과 전공 수업이었는데 육식과 채식에 관한 논쟁 이런 것들을 막 하고 그때는 뭐 학교 포탈이 아니고 그냥 무슨 커뮤니티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제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이 학생과 비교적 다수의 남학생들이 서로 이제 입장을 달리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굉장히 마지막에 어떤 남학생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소주의 삼겹살은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러면서 님이나 맛없는 풀 많이 드삼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정적이고 좀 기분 나쁠 수 있게 코멘트를 썼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채식 바자회, 음식 바자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동아리랑 같이 해가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뭐 이 사건 때문에 그랬는지 그거 정확히는 않지만 어쨌든 멋진 반격을 이제 해가지고 뭐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과대 학생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서관에서 이렇게 맛없는 채식이라고 하는 게 맛없는 풀을 억지로 먹는 이건 가치만으로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곡물과 채소를 가지고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그래서 그때 이제 콩으로 만든 이렇게 무슨 뭐 스테이크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공장에서 한 게 아니라 콩을 어떻게 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햄버거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그냥 제 기억으로는 이제 먹을만 했고 또 사실은 그 논쟁에 참여했던 남학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육식과 채식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윤리적 뭐 이런 혹은 뭐 환경적 그런 입장의 차이들이 약간 복합된 그런 이슈이고 또 이제 왜 꼭 이 고기 맛을 내려고 할까 뭐 이런 또 이제 질문도 많이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고기 맛, 뭐 스테이크면 스테이크
햄버거는 햄버거에 굉장히 익숙해졌고 그런 맛을 꼭 이제 채식을 하는 사람도 내서 그것을 먹으려고 할까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이 얘기는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특히 산업 사회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육류 소비량 그리고 그 소비를 우리 각각의 육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 시스템의 어떤 문제에 대한 감성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기사를 공유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육류 소비량이 산업 사회에서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해 왔죠. 그리고 2020년 가장 최근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가 간 비교한 거를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일부는 아마 예측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대략의 어떤 그 육류 소비량의 현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표죠. 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르헨티나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호주가 여기 안 나오구나. 호주가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상위권에 속하는데 아마 이게 그 순위를 딱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선별적으로 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표를 보고 약간 놀란 게 뭐냐면 그 전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나 좀 젊은 학자였을 때는 항상 미국이 육류 소비량이 세계에서 최고다. 미국이 문제야. 미국인들이 참 고기를 많이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10년, 20년이 흐르는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죠. 상위권에 속한 나라, 전통적인 육류 소비량 최다국은 미국과 캐나다예요. 미국과 캐나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최근 한 15년 사이에 쇠고기 소비량 상위국으로 올라온 나라 지역들이 어디죠? 지역으로 본다면 미국과 캐나다는 전통적인 육류 소비국이고 그 밖에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상위에 속한 1등 어디? 그런데 미국 위에 있지 않나? 그렇죠. 아르헨티나, 그죠? 그 다음에 3위 브라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런 중남미 국가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들 지역이 굉장히 새로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육류 생산국이 됐어요. 특히 소 생산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근데 미국과 호주는 전통적인 소 사육국, 소를 사육해서 이제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는 곡물 사료를 먹여서 이제 집약적으로 키우는 그런 전통적인 소고기 생산 및 수출국이고 이 중남미 국가들은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소를 사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곡물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의 황무지나 열대우림, 숲 이런 데를 활용해서 태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생태적으로 보면 아마존 지역 같은 경우 이런 지역에도 소를 이제 방목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지를 만들어서 소를 키우는 이런 지역이고 소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소 수출액이 증가하면서 소가 남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도 굉장히 값싸게 소고기를 먹게 되면서 급부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산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같은 나라는 수출 산업으로
소를 키우기 시작했고 대규모로 그리고 곡물 기반이 아니라 이제 숲이나 기존의 농지의 초지를 만들어서 이제 소를 사육하고 그것을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뭐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뭐 소값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그 지역의 사람들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소고기를 소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사실은 아래로 떨어지게 됐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면 미국 같은 데는 소고기의 소비량이 닭고기의 소비량보다 줄어들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그 건강에 대한 관심, 특히 이제 미국의 심장병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1980년대부터 빨간 고, 붉은 고기, 전통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뭐 텍사스 스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좋아하던 소고기가 심장 질환, 혈관 질환에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좋지 않다. 미국인들이 굉장히 비만율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에 혹은 뭐 심장마비 사망 이런 게 높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화이트 미트, 백색 고기, 주로 이제 닭고기죠. 닭고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보통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닭고기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보면 소고기를 훨씬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 숫자에 그런 역사적 변화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무슨 세계에서 7위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약간 이 표를 만드는 사람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세계에서 7번째로 고기를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보다 고기 소비량이 적어요. 아직도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게 됐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표에서 본 것처럼 한국인들이 채소 소비량이 많고 그다음에 쌀 소비량도 곡물 소비량도 심지어는 아시아 국가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도 많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평균으로 볼 때는 이제 곡물과 채소를 많이 먹고 그런 어떤 균형 잡힌 식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연령이 내려갈수록 고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혹은 뭐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밀가루 소비량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철되는 거죠. 이 거시 통계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닭고기를 많이 먹었고 닭고기도 치킨이 아니라 백숙 이런 거죠, 알죠? 백숙.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돼지고기는 그 전에도 예전에도 조선 시대에도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960, 70년대에도 잔치를 벌일 때 마을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는 게 큰 일이었어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시골에서 고려대학교에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막 프랜카드가 붙고 그 마을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이 다 잔치를 하죠. 그러면 이제 돼지를 이렇게 분해를 한다고요. 이제 피도 뽑고 그래서 피를 뽑아서 만드는 게 순대죠, 순대라고 하는 게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온갖 부위, 뭐 가슴살, 다리살, 뭐 그다음에 하다못해 꼬리 뭐 이런 것들 다 그다음에 이제 내장 피를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번복을 해서 당면이나 이런 것과 해서 순대를 만들고 그리고 순대국이라고 하는 게 역사가 굉장히 깊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도 보면 순대국이 있었고 뭐 이런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고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고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 우리는 지금 고기를 고깃집에 가서 구워 먹는 메인 디쉬로 해서 고기를 먹는 이런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양반집에서는 뭐 너비아니 뭐 이런 쇠고기를 가지고 조금 구워서 반찬으로 이제 할아버지나 아버지 남성 중심 식탁에 올라가는 이런 귀한 음식이고 고기를 가장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방식은 사실은 이제 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기가 조금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뭐 양념을 넣고 국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넣어서 한 그릇씩 먹을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돼지 먹기의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뭐죠 이게?
돼지국밥 부산에 돼지국밥. 돼지국밥도 그 기원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시향민들의 음식이다, 밀양의 고유의 음식이다, 아니면 경상도의 자생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뭐 여러분들 영화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거기에 이제 돼지국밥을 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약간 그 시대의 사회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음식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소는 생각할 수도 어떻게 보면 소고기는 굉장히 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한 기회를 먹는 거고 그나마 이제 돼지는 이런 식으로 좀 양을 불려서 어떻게 보면 그죠? 이렇게 먹는 방식, 국밥, 탕 이런 것들. 닭도 이제 백숙 이런 걸 통해서 국물을 넣고 굉장히 귀한 음식이가 사위가 오면 암탉, 씨암탉을 잡는다 이런 게 이제 그 옛날 유교적 사회에서는 사위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먼 존재이고 또 귀한 존재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드물게 사위가 딸하고 이제 친정 혹은 처가에 방문하게 되면 집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씨암탉을 끓여서 이제 사위를 대접한다 뭐 이런 건데 이제 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적 개체수가 많고 사육하기 쉬우니까 뭐 비교적 접근성이 있었지만 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아까 영화 변명에 보면 군부 시절에 불임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전두환 독재 체제 하에서 이제 뭐 있었던 사건이죠. 사건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씨가 인권 변호사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뭐 이런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것인데 거기 보면 돼지국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그 일반 시민들의 먹거리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영화인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영양센터 얘기를 했고 이제 본격적인 치킨 시대가 열리기 전에 영양센터라고 영양치킨 여기 보면 요거는 그 혹시 영양센터 가보신 분 있을까요? 명동 본점이 있고 가까이에는 그 청량리역을 정면으로 볼 때 오른쪽에 보면 또 영양센터 청량리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70년대, 7, 80년대식의 조리 방법, 전기구이 통닭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튀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최근의 조리 방식이죠. 어쨌든 이런 영양센터의 닭이 한국의 70년대에 서울이나 도시의 월급쟁이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간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이제 그때 국민학교라고 했죠. 초등학교 그때 70년대 때 월급날 아버지 월급날 기억을 하고 있죠. 월급날 되면 퇴근할 때 아버지가 약주 한 잔 드시고 기분 좋은데 특히 이제 퇴근하실 때 이렇게 누런 그 봉지에 영양치킨을 사면 전기구이 통닭을 한 마리 사오시면 사남매와 부모님 둘러앉아서 열심히 먹던 기억이 있고 그 기억에 저는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여동생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여동생이 좀 이렇게 바른말을 잘하는 그 여동생이 있어요. 그 여동생이 뭐 한참 나이가 든 다음에 어머니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엄마는 그때 닭 다리를 아빠하고 오빠만 줬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럴 때였을 텐데 그 전통적 가부장적 남녀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고 그거를 담아뒀다가 한 20, 30년이 흐른 후에
어머니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당혹해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미안하고 하는 그때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냥 당연히 닭다리는 이제 내가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나쁜 오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대 아마 7, 8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음식으로 떠오른 게 이런 육수불고기. 지금도 사실은 아마 학교 주변에도 육수불고기 하는 데가 아마 한두 군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그죠? 육수불고기라고 이런 판에다가 불고기를 구워서 먹는. 그리고 육수불고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여기서 불고기를 이렇게 끓이면 불고기 육즙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여기 이렇게 판 주변에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럼 그 약간 달달 짭짤, 그다음에 고기 냄새가 배어 있는 그런 국물이고, 항상 고기를 여전히 소고기는 비쌌기 때문에 불고기를 특별한 날, 예컨대 졸업식 날 이런 때 이제 국민학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식 때 이제 이런 불고기 집에 가서 불고기를 시키고, 그러나 마음껏 먹기에는 약간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간 언제쯤에 공깃밥을 시켜서 이 육수에 밥을 비벼 먹는,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그때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기성세대들이 이제 학교 주변에도 있지만 시내에 보면 이런 전통적인 육수 불고기 집들이 있거든요. 뭐 한일관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아직도 종로 같은데, 명동 같은데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먹게 되죠. 어쨌든 한국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도시 근로자들, 도시의 중산층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월급쟁이들의 통닭, 그 다음에 이제 육수불고기,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서서히 등장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삼겹살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고기 소비 방식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이제는 뭐 이제 고기를 마음껏 이제 밥이나 면은 나중에 잠깐 마무리로 먹는 거고, 일단 고기를 굽고 고기를 뭐 약간 닭을 튀기고 이렇게 해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열심히 먹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급격하게 팽창한 게 80년대 중후반이거든요. 이제 일인당 국민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밥 이런 거 말고 쌀 이런 거 말고 고기를 먹자. 허리띠 풀어놓고 마음껏 먹어보자. 뭐 이런 문화가 8, 90년대에 이제 한국 사회를 이제 강타하게 된 거죠. 약간의 정리를 하자면 뭐 거창하게 사회사 이렇게 되지만 아마 고기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고기 역사. 왜냐하면 보통 인류가 수렵 채취 이렇게 되죠. 사냥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자연의 상태에 있는 풀이나 과일 이런 것들 뜯어 먹었겠죠. 그냥 뭐 내가 뭐 그 당시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통 이제 이런 고대인들, 선사시대 이런 사람들이 훨씬 고기의 비율 전체 식사량 가운데 높았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가 정착하고 한 군데 정착하고 소위 말하는 농업혁명,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먹는 음식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뿌려서 수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뭐 닭이나 이런 것들을 가둬서 이제 약간의 단백질과 알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방식의 정주 형태가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고기가 중심이 아니라 곡물, 쌀, 밀 이런 것들이 이제 식사로 전환되게 됐죠. 그렇죠?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가축, 특히 소,
우리가 지금 되게 좋아하는 소라고 하는 그런 소고기의 몸체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에너지, 동력원이죠. 굉장히 중요한 생산수단. 농가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1970년대까지도 농가들의 재산 목록 1호는 소였어요. 소. 집에 소가 몇 마리가 있는가가 굉장히 그 집의 어떤 재산 정도, 부유함 정도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국가적으로 조선시대에도 다 이렇게 소는 등록을 했죠. 그래서 소를 등록을 하고 소를 함부로 도축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이제 소를 죽여서 고기를 뭐 먹다가 뭐 태형을 받았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소이기 때문에 전통 사회에서는 고기, 특히 뭐 소고기 이런 것들은 정말로 특별한 음식이고 돼지 정도나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그러다가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이건 굉장히 사회적 전환, 거대한 전환과 깊이 관련되는데 소위 말하면 뭐 산업혁명, 산업자본주의 발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화석연료, 석탄 특히 석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명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그런 전환이 음식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뭐 우리가 뭐 전기기관, 기차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화석 연료를 이용한 엔진을 이용한 농기계, 뭐 화학비료, 농약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은 석유, 그래서 이제 석유 농업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런 음식의 생산 과정도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소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에너지 혹은 뭐 어떤 동력원으로서 이제 의미를 상실하게 되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나라에서 일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하는 소 돈에서 근데 이제 농기계가 70년대에 독색혁명, 그 이제 다수학 품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농지 정비를 하고 그것을 이제는 농기계가 트랙터 경운기가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더 이상 소는 일소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고기로 그 의미를 바꾸게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의 측면을 봐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생산의 측면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20세기 특히 뭐 초반에는 유럽, 중반 이후에는 그 밖에 많은 비서구 국가들이 굉장히 빠른 산업화, 자본주의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노동계급의 증가, 혹은 중산층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고 구매력을 갖춘 노동자, 이제는 냉장고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이런 큰 전환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진행이 되고 그 과정이 결국은 고기의 대중화, 이제 고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그런 음식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닭 얘기, 그다음에 육수 불고기 얘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제 지금 한일관, 우레옥, 조선옥 이런 건 사실 지금도 한일관도 있고 우레옥, 조선옥도 있고 조선옥, 우레옥은 뭘로 유명한지 혹시 아세요? 냉면으로 유명해. 냉면. 조선옥 미슐랭에 올라가고 뭐 그랬다고 그러고 가격이 뭐 이제 아마 뭐 2만 원 가까이 되고 막 그렇게 냉면이. 근데 이제 한일관은 불고기. 그다음에 사실은 우레옥도 제가 몇 년 전에 가봤을 때 한번 가보세요. 그냥 재미삼아 음식 탐방 삼아 여러분들 SNS에 올리면 그럴 텐데 1층은 이제 냉면을 주로 이제 이북식 냉면이죠. 노인네들만 있고 올라가면 2층은 불고기를 육수 불고기죠. 불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냉면을 먹는 형태. 그래서 냉면만 먹는 사람은 1층에 아무데나 안 치고 이제 불고기 먹겠다 그러면
2층으로 안내를 해서 제가 몇 번 그때 이제 한 몇 년 전에 한 2번 가보고서 더 이상은 별로 이제 마음이 내키지도 안 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냉면 먹는 손님은 약간 손님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안 치고 선불이에요. 근데 2층에 올라갔더니 이제 2층 고기 먹는 손님은 이제 어쨌든 서빙을 해주고 돈도 나중에 계산하고 후불 재고 그래서 이건 너무한데 좀 그래. 어쨌든 조선하고 이제 조선 갈비가 좀 유명한 집이고 냉면이 또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음식 탐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조선업 같은 데도 워낙 을지로에도 지금도 있지만 옛날 가게는 좀 던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특별한 날 조선업에 저를 데려갔던 기억이 있고 그 말씀하실 때 눈치도 없이 그 갈비를 그 조그만 비싼 갈비를 더 먹겠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제재를 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갈비나 냉면, 불고기가 사실은 그 양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장과 설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간장과 설탕. 그리고 이 간장과 설탕은 굉장히 근대적인 그런 조미료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설탕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서 설탕은 거의 뭐 사용하지 않았고 아마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조청 같은 것들을 썼겠죠. 그죠? 그리고 설탕이 음식이나 혹은 음식 재료로서 이렇게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일본이 자본주의적 발전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루게 되면서 일본의 식품상을 발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동남아의 사탕수수 밭을 재배하고 그래서 설탕은 주로 이제 사탕수수나 사탕무인데 사탕수수는 이제 굉장히 따뜻한 지역 주로 이제 유럽에서는 카리브해에서 사탕수수를 키워서 가져다가 설탕을 먹었고 시드니 민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그 귀한 설탕을 먹기가 어렵다가 자신들의 그 제국이 팽창하게 되면서 동남아의 사탕수수 밭에서 사탕수수를 가져다가 일본의 노동자들이 설탕을 먹기 시작하죠. 일본의 설탕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또 하나 간장도 이제 워낙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콩을 기반으로 한 간장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노동 계급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장을 담는 일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피곤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일본 여성들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간편 간장, 공장에서 만든 진간장이라고 보통 그런 얘기를 여러분 간장도 조선 간장과 진간장, 일본식 간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진간장이라고 하는 건 일본이 이제 그런 새로운 사회 변화 가운데서 간장을 담글 수 없는 이런 새로운 시장을 이제 개척하게 되면서 이제 아지노모토라든지 이런 데서 간장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판매하게 되죠. 그 간장과 설탕이 이제 결국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익숙한 불고기나 혹은 양념갈비의 양념은 그런 굉장히 근대적인 식재료로서의 간장과 설탕을 베이스로 한 굉장히 그 불고기나 갈비의 양념이 전통적인 조선시대의 양념하고는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일본의 맛이 이렇게 융합된 혹은 수렴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제 한 몇 년 전에 황교옥인가요? 그 음식 전문가가 있는데 약간 진보적인 음식 전문가 황교익인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불고기가 뭐 일본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막 엄청 비판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던 불고기 혹은 너비안이라고 하는 창호지에다 이렇게 얇게 점여서 먹는 그런 불고기와 오늘날의 불고기가 약간 다르고 그 진화의 과정은 이런 근대 일제강점기의 어떤 문화적 융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경험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비, 뭐 수원갈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고기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비싸고 약간 고급 음식이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중산층이 증가하게 되고 서서히 강남이 막 개발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강남 쪽에 이제 무슨 지금도 뭐 일부 아주 소소 있긴 하지만 무슨 가든 그래서 그 갈비집에 가서 이제 뭐 내가 이제는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불고기 정도는 이제 가분하게 먹을 수 있고 더 폼나게 갈비를 먹자, 갈비를 굽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 단위로 혹은 뭐 직장 회식으로 무슨 가든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제 갈비를 마음껏 먹게 되는 그런 한국 경제의 어떤 성장, 중산층의 증가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그런 음식이죠. 삼계탕 지난번에 얘기했죠. 백숙 특히 이제 인삼 생산과 깊이 관련이 된다 이런 얘기. 전통적인 백숙을 조금 더 인삼과 결합해서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소비 음식으로 생고기, 뭐 안심, 뭐 꽃등심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죠? 90년대 이후에 마블링,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고기에서 마블링이 점점 중요해져요. 그리고 좀 비싼 고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고깃집에 가서 보면 하얀 마블링이 아주 정말 얇게 퍼져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건 이제 결국은 그 마블링은 기본적으로 가둬놓고 곡물을 먹여서 근내 지방도를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공장형 축산, 곡물을 무조건 먹여야 되고, 예컨대 뭐 일본 같은 데 여러분들 약간 신문 같은 데서 보면 고베 와규, 고베 화우, 일본한테 화자, 굉장히 비싼 고기인데, 비싼 마블링이 잘 된 고기인데, 그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모짜르트를 틀어주고 암 마사지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블링을 어떻게 보면 그 공주님 모시듯이 이렇게 잘 해가지고 키워서 이제 도축을 하게 되면 예쁜 마블링이 나오고 정말 뭐 어마어마한 가격에 그 고급 백화점에 판매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뭐 치맥이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문화의 발달, 1990년대, 2000년대 올림픽을 지나고 뭐 그다음에 프로야구의 발달이라든지 다양한 여가, 스포츠 이런 것들과 깊이 좀 대중문화에 관련이 되고 또 최근엔 한류 이런 데서 TV 드라마나 이런 것들 미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치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전에 백숙에서 삼계탕으로 거기다가 이제 영양치킨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치킨으로 본격적인 어떤 튀김 치킨, 프라이 치킨의 출발점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KFC가 켄터키 프라이 치킨인데 KFC로 이름을 바꿨죠. 이제 프라이드라고 하는 게 미국인들에게 약간 비만이라든지 몸에 건강에 안 좋다는 이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아마 90년대 초반에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왜냐하면 켄터키 프라이 치킨으로 몇십 년을 이렇게 유지해 보다가 KFC로 바꿨죠. 바꿨고 KFC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게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그래서 그 올림픽이 굉장히 한국의 음식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KFC, 뭐 햄버거 이런 것들이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주로 이제 강남 지역에 처음에 전부를 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이 본격적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푸드의 이제 소비지가 되게 되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한국에서 KFC가 다른 비소국가에 성공한 만큼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너무나 다양한 뭐 교촌이라든지 뭐 비비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이제 치킨들이
굉장한 경쟁력을 KFC가 쫓지 못하는 아마 부분적으로는 배달과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러면 KFC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을까? 다른 치킨 브랜드, 국내 치킨 브랜드들이 너무나 뭐 하여간 잘 성공수를 쓰고 있죠, 그죠? 어쨌거나. 예. 자 이제 돼지고기 얘기를 조금만 더 약간 정치 사회학적인 그런 분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좀 이게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 뭐 그게 삼겹살이 됐건 아니면 무슨 순댓국이 됐건 돼지국밥이 됐건 돼지고기를 많이 먹게 됐는데 많이 먹는데 약간 좀 독특한 한국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1970년대로 약간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 1970년대 대통령은 누구죠? 박정희 씨였죠, 그죠? 박정희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 목표는 수출입국,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벌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독재 체제라고 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어떤 부족 이런 거를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권, 노동권 이런 것들을 뭐 좀 잊어버리고 열심히 막 일해서 날 따라오면 잘 먹게 해줄게 뭐 이런 이제 그런 정책 뭐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나라를 운영했죠. 그런데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가 공산품, 뭐 신발, 초기 산업화 시대 70년대 신발 무슨 뭐 트랜지스터 라디오, 뭐 옷, 의상, 옷, 섬유 이런 것들이 주로 수출품이었는데 그 대열에 이제 돼지고기가 같이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1965년도에 한일 간에 국교 정상화를 했지만 사실은 양국 간의 관계가 그렇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좋지 않았고 또 일본이 비교적 그 식품 안전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원칙 같은 게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의 어떤 농산물은 영화 식품 안전이나 이런 측면을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한국 먹거리를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좀 떨떠름하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1971년도에 굉장히 새롭게 한국 정부 입장에서 새롭게 일본이 이제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자유화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달러벌이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달러를 벌자, 외화를 벌자 이렇게 해서 국내 돼지 사육 문화를 많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 돼지를 키우면 대규모로 키워서 돼지를 키우면 일본에 갖다 팔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돼지 사육 문화가 급증하게 돼요. 72년도부터 뭐 76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그 전까지 71년 이전에 아예 없었죠, 그죠? 문화가. 근데 이제 주로 일본이 수입하는 그 돼지고기 부위가 있었거든요. 돼지를 통으로 이렇게 수입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세분을 해서 이제 가공을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일본이 돼지고기를 주로 어떻게 먹나요? 여러 가지 방식. 사실 일본이 여러분 잘 알겠지만 돼지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라멘 같은 데다가도 돼지고기를 굉장히 일본식 라멘 보면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 일본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돈가스. 그래서 돈가스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이게 포커트리스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그 기원이 있긴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안심 부위라든지 혹은 약간 등심 부위 이런 부위들을 이제 일본 소비자들이 원하고 주로 그 부위들을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근데 돼지는 공장에서 딱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심만 딱딱딱 찍어내고 이게 아니고 돼지를 전체 통돼지를 놓고 그 부위를 잘라가니까 나머지 부위가 남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일본 소비자들이 먹지 않는 비계살, 삼겹살, 머리,
돼지머리, 머릿고기죠. 그다음에 이제 내장, 순대 이런 거죠. 다리, 족 같은 거, 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삼겹살, 순대국, 족발, 돼지머리 고기가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먹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나와서 값싸게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 이제 음식들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되죠. 삼겹살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역사가 있죠, 그죠? 삼겹살도 오늘날은 굉장히 대표적인 회식 음식이고 단체 음식이고 굉장히 중요한 고기, 돼지고기, 고기 먹기에 한 종류가 됐는데 보통은 이제 광산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민간 지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광부들이 우리나라가 7, 80년대 강원도 쪽에 광산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고 광부들이 굉장히 열악한 그 노동 조건을 갖춘 광산에 들어가서 광도에 들어가서 이제 채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뭐 폐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그때 이제 약간 미신처럼 그 경무에 시달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컨디션 좋지 않은 노동자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제 폐에 석탄가루가 이렇게 씻겨 내려간다. 뭐 지금도 약간 그런 어디 보니까 고깃집에 그런 광고를 붙였던데 전혀 이제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제 호흡기와 이제 소화기는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아주 넉넉하게 낀 삼겹살을 먹으면 이제 폐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잘못된 지식이 이제 광부들 사이에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어쨌든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본다면 값싼 고기를 그래도 소주 한 잔을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삼겹살의 기원이라고 얘기하고 그 본격적인 외식 음식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서울의 영등포나 가리봉동 이런 지역의 공단에서 노동 후에 노동자들이 이제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고기로 됐다가 이제 하여간 그 이후에 이제 대중화되고 일종의 회식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겹살이 일종의 국민 고기가 된 거는 9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근데 그 시기에 이 삼겹살은 이제 뭐 지금이랑 우리가 다르긴 하지만 약간 지금 회사 끝나고 나서 회사원들이 모여서 뭐 단체 회식을 할 때 삼겹살이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었고 이럴 때 이제 일종의 이제 조직 공동체 기능주의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는 뭐 상사와 부하들이 모여서 같이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이런 것이었고 고기에 대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고기라고 하는 걸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삼겹살을 통한 일종의 뭐 사회적 애환, 직장과 사회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애환을 서로 풀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의 먹거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2010년대 이후로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고기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